미국 2년짜리 채권금리 요즘 얼마죠? 3.4%입니다. 우리나라 2년짜리 지금 3년짜리 채권금리 얼마죠? 3%입니다. 0.3% 4% 차이 납니다. 그러면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까지 여러분들이 책임지시고 그걸 살 거냐, 아니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깔고 갈 거냐, 그런 부분도 고민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에서 채권 담당하고 있는 윤여삼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채권에 대한 관심보다는 미국의 AI 거품론 중심으로 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많이 휘둘리실 것 같은데요. 그러던 와중에 올해 하반기 국내 채권 시장은 올해 연으로 국고채 전체 시장에 투자했으면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마이너스 지금 1.7%입니다. 채권을 투자했는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날 수 있지? 전체 올해 우리나라 국고채 시장에 투자를 하셨다고 하면 연으로 이자가 대략 한 2.8%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자 다 날리시고도 지금 자본 차손으로도 더 추가로 마이너스 1.7%가 더 들어와 있는 완전히 지금 초토화 그러기 상태입니다. 이 표지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거 11월 3일 날 자료를 발간해가지고 기관들 만나면서 다녔는데 기관들 채권 매니저들이 전부 다 이거 내 뒷모습을 그려놓은 거냐, 이 씁쓸한 뒷모습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제가 올해 우리 회사 유튜브 찍으면서 계속 누차 국내 채권 시장에 대해서 강조했던 포인트, 여기 글로도 써있네요. 게르. 올해 국내 투자는 채권보다는 주식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늘 방송이나 여기 우리 회사 유튜브에서도 계속 얘기 드리고 다녔는데 그런 관점에서 채권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사실 더 터졌습니다. 게르기는 그래도 좀 먹을 거라도 있죠. 이거 게르기 아니라 닭갈비 이 뼈가 목에 걸려가지고 시장이 지금 거의 오바이트를 한 수준까지 와 있는 환경인데, 여기에 제일 결정적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요즘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하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라는 그 물음표를 달면서 결국은 부동산과 환율에 엮여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 환경이 금리 인하는 이제 없다. 내년도 연으로 2.5% 현 기준금리는 동결기준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도 한 번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현실적으로 그쪽에 대한 기대는 접었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에 환율 때문에 물가까지도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담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인하는 이제 없는 거죠. 그 우려들을 다 반영해서 현 기준금리 2.5 대비 국고 3년 금리가 3%가 넘어설 정도로 올라왔는데, 근데 원래 통화정책이 중립적이라면, 인상도 아니고 인하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 기준금리 얼마씩 움직이죠? 0.25%, 25bp. 그러면 대략 기준금리 2.5에 한 30bp 이상 단기금리는 더 벌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3년짜리 기준으로 적정 가치는 얼마 정도를 얘기해야 되느냐? 대략 한 2.8%면 되는데 지금 3%라는 얘기죠. 제가 올해 하반기 내내 게륵게륵했지만 그 닭갈비가 요즘에 살이 좀 묻어서 여전히 뻑뻑하고 맛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리를 할 수 있는 닭가슴살 정도는 된 것 같다. 채권 투자 관점에서 지금 무위험 자산인 국채금리가 3%대, 지금 10년짜리 채권금리는 최근에 3.4도 넘었다가 3.3%대를 안착됐는데요. 연금형 자산이라든지 좀 장기적인 호흡을 가져가시는 분이라면 지금 단기간에 내년까지 우리 경기가 좋을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단계 빠지지는 않겠지만, 빠지면서 채권 가격이 오르지는 않겠지만 깔고 가는 측면에서는 지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닭가슴살은 건강에 좋죠. 그런 측면에서 국내 채권 시장들을 좀 바라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 몇 가지만 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에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개선시키겠다. 잠재 성장률은 무슨 얘기죠? 평균,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보면 80점 맞는 애였는데 그걸 85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학교 성적도 그렇게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국가의 경제를 그렇게 끌어올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잠재 성장률은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인구론적인 문제만 생각해도 앞으로 계속 빠지는 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우리 또 갖고 있는 양극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단기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내년도 경기가 좋아지는 거에 포커스를 둬서 내년 성장률 대략 2% 이상,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를 왜 낮춰주느냐, 그런 쪽에서 제가 게륵 얘기를 했는데 그 기대는 이미 녹았어요. 그럼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야죠. 27년쯤 가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계속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면서 평균 이상의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잘 받을 거냐? 전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와 내년은 정부가 지금 인위적으로 총명탄 같은 걸 매겨가면서 지금 대략 올해 추경 45조 포함 전년 대비 8%,
그리고 내년 예산도 8% 늘려놨거든요. 그리고 생산적 금융이라고 지금 준예산성 정책까지 쏟아부어서 경기를 부스팅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쓰는 돈이 팬데믹 때 쓰는 돈의 힘이에요. 계속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기재부 중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27년쯤 가면 8%씩 늘리던 예산은 다시 5% 이내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쯤 가면 우리 내년 하반기에 또 반도체 어쩔 수 없이 시클리컬의 숙명으로 증설이라든지 이런 얘기 나오면 제가 얼마 전에 하이닉스 쪽 미팅도 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칩 가격에 대한 고민도 이제 그런 그 생산 업체들도 고민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또 지금까지 잘 나왔던 우리 반도체 중심의 수출 업황이 내수 경기는 아직까지도 취약한 부분이 많죠.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저는 27년쯤 가면 다시 우리나라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단계로 갈 거다. 한국 경제들 요즘에 뭐 한국 탈출에 대한 달러를 사야 된다는 걱정들 많이 하시지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닌데 분명한 건 지금 높아진 국내 3%대 무위험 수익률은 안정적으로 깔고 갈 만한 자산을 가치가 있다는 경기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물가가 하나가 문제가 있습니다. 물가는 지금 저희는 올해 금리 인하의 방해 요인 수준으로 대략 내년도 2.3%를 받는데 지금 최근에 환율이 1,470원, 80원. 여러분들 요즘 휘발유 넣으러 가보셨죠? 휘발유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뭐 유류세 인하가 종료돼서 영향도 있지만 가장 큰 건 환율 효과입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WTI는 50불 중반대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서 오히려 에너지 가격들은 안정되는데 그런 쪽에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이 크게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끝난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비틀어서 다시 얘기 드리면 2.3% 정도 물가를 가지고 그러면 역으로 인상을 할 거냐. 내년도에 경기 여건을 따지면 잠재 성장률을 뛰어넘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동안 파였던 구덩이를 메꾸는 과정에서의 개선되는 흐름이지 전체적으로 내년도 경기가 한 지난 몇 년간 평균을 놓고 봤을 때 양호하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물가만 높지 않다면 하느니 굳이 금리 인상을 지금 검토해야 될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얘기 드립니다. 우리 금융시장에서 제일 믿지 말아야 될 게 절대인데 저는 하나 단서를 달겠습니다. 내년도에 원달러 환율이 1,55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대략 수입 물가들이 지금 저희 예측보다 한 0.2에서 0.3 정도가 더 올라가는데 저희가 내년 연으로 물가가 지금 이미 지금 1,400원대 중후반대 환율 반영해서 2.3%를 보고 있는데 1,500원대 중반까지 가면 2.6%, 2.7%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 정도 수준쯤 되면 이거 진짜 물가 때문에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현재 적정가치 3년이 2.8 넘게 20bp 이상 떠있는 수준은 금리 인상을 거의 한 80, 90% 프라이싱한 단계거든요. 실제 인상이 없다면 지금 채권의 금리는 높고 가격은 낮다는 뜻이죠. 그런 측면에서 물가 관련돼서 좀 중요하게 보셔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 관세 협상이 지금 그래도 타협을 보고 외환시장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는 부담이 있다고 하지만 경기 하방 리스크가 사라진 만큼 한국의 펀더멘탈 자체를 의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아니 이런 걱정까지 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자기는 미국 채를 사겠대요. 한국 채보다. 아니 한국이 지금 원화에 대한 신뢰성이 너무 약하고 그래서 달러 자산들을 보유하고 싶다.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내년까지 미국하고의 관계가 개선된 단계인데 한국의 채권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서 미국 채를 하러 가신다. 미국 2년짜리 채권 금리 요즘 얼마죠? 3.4%입니다. 우리나라 2년짜리 지금 3년짜리 채권 금리 얼마죠? 3%입니다. 0.3%, 4% 차이 납니다. 그러면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까지 여러분들이 책임지시고 그걸 살 거냐 아니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깔고 갈 거냐 그런 부분도 고민하시라고 제가 이 관세 협상 관련된 얘기도 드린 거고요. 최근에 부동산 가격 여전히 안 잡힙니다. 뭐 이것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얘기하지만 그러면 과연 우리가 금리를 한 25bp, 50bp 올리면 강남에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을까요? 이걸로 환율이 안정화될까요? 금융 안정 측면에서 통화정책의 요구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가 중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경기의 안정성을 생각하면 이런 부동산에 대한 부담 요인들이 여전히 서울 아파트 가격 심리 이런 거 안 잡히니까 금리 올려서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부동산 빼고 나면 지금 민생기여금 받아서 돌아간 소비 내수 정도 빼고 나면 내수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금리 인상은 아니다. 오늘 제일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은 사실 요 그림입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뭐 이건 기술적 분석에도 불과할 수 있지만 여기 나와 있다시피 과거에도 금리 인하가 이번 국면처럼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했을 때 금리 인하가 끝났다고 이렇게 무조건 흑백 논리로 인상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이 시장의 이 공포는
이 사람이 이제 공포에 질렸을 때 하는 행동들이 늘 비슷하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그 6번의 금리 인하가 마무리됐을 때 패턴을 놓고 보면 한 6개월 반년 동안 바닥을 다지다가 바짝 한 분기 동안 얼마? 예, 대략 3년 기준으로 80bp 정도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숨고르기를 하면서 단기 충격들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올해도 어땠을까? 5월달, 6월달에 대선 거치면서 신정부 들어오면서 한번 금리 인하 기대 경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되면서 데미지 받고 올라왔다가 이번에 10월달 이후 완전히 국내 통화정책 기대 소멸되는 과정에서 두 번의 충격도 하면서 얼마에 지금 정확하게 5월 달에 국고 3년 금리가 2.2%였습니다. 그때 사시는 분은 3년 동안 2.2% 이자 받는 거였죠. 지금 얼마? 3%입니다. 과거에 공포 국면에서 깨지는 패턴은 거의 유사하게 들어왔고요.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비교해 드리면 우리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테이퍼 턴트럼이라고 2013년에 버냉키가 QE3를 종료하겠다면서 미국 금리에 충격이 크게 들어왔죠. 그때 테이퍼 턴트럼 딱 2주 전에 우리 당시 김중수 총재가 5월 달에 마지막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거든요. 2013년 5월에. 그러고 나서 그때 국고 3년 금리입니다. 공교롭게 그때도 기준금리가 지금이랑 똑같은 2.5%였어요. 3년 금리가 어디까지 갔죠? 정확하게 한 3.2는 넘지 못하고 3.1대 정도까지 올랐다가 그 뒤의 흐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경기가 좋아진다는 쪽에서 금리 인하가 끝났고 미국도 QE를 멈춘다는 측면에서 금리가 바로 크게 안정화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세월호 참사 터져서 인하 들어가기 전까지 1년 동안 통화정책 휴지기일 때 금리 패턴이 어쨌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갇혀서 이자 수익을 수취하기에는 되게 좋은 여건으로 갔다. 그렇게 따지면 채권 투자해가지고 트레이딩해서 돈을 벌기 쉽지 않은데요. 개인 투자자들 중에 채권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겠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전 모르겠습니다. 뭐 미국채는 30년짜리 사면서 레버리지까지 생각하시고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자꾸 연금형 자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깔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수익,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갇혀서 안정적으로 움직였던 환경들이 있다. 이런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채권을 사놓고 나면 은행 예금금리보다 지금 국고 10년짜리가 0.3%, 0.4% 가까이 높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금융권, 상호금융 쪽에 가서도 예금금리들 들어보니까 3%대 예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국채 투자에도 이런데 심지어는 내년 연초에 국가가 보증해주는 특별 기금채 같은 것들이 발행되기 시작할 텐데 뭐 첨단 전략 산업기금이다 기업들 밀어주는 채권들이 발행될 거거든요. 그런 채권들까지 조금 더 저희 그 지점이라든지 이런 PB들을 통해서 확인하신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고예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뭐 3년 이상 5년짜리 정도 투자하시면 은행 예금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제가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올해 하반기에도 몇 번 얘기 드렸던 포인트긴 한데 이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 지금 내년 연초에 첨단 전략산업기금 이게 채권으로 발행될 돈이 내년에만 15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급적으로도 좀 채권 발행이 많다고 부담 얘기가 있긴 해요. 근데 요게 발행이 될 때가 전 정점이라고 봅니다. 왜냐? 없던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서 공급에 대한 부담이 조금 느껴지겠지만 생산적 금융 차원에서 지금 은행들이 지금 75조 중심으로 해가지고 5년 동안 뭐 또 투자를 하겠다. 돈을 10조씩 태운다고 하는데요. 그 돈 가지고 요 채권들을 사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지금 당장은 수요가 조금 비어 있어서 채권도 좀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부담들은 이제 조금씩 덜어가는 과정이라 보고 있고요. 요거 보시면 이제 얘기가 끝납니다. 최근에 보시면 국내 채권 시장이 약해질 때 통화정책 기대에 대한 실망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보시면 국고채를 제외해놓고 요 공사채나 은행채 최근에 발행을 보시면 지난 23년, 24년 연으로 한 5조 내외 정도 월 평균 발행하던 채권량이 올해 쭉 줄었었습니다. 왜? 한전이 지금 부채를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그 부채 비율 줄인다고 그 수익 내면서 채권을 줄여왔고요. 은행들도 사실은 대출 규제들을 통해서 은행들이 조달할 이슈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 내년 생산적 금융 한다고 하면서 지금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 이 크레딧 채권들 중심으로 공사은행채 발행이 얼마? 월 평균 13조대를 찍어냈습니다. 채권 공매량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면서 여기 칠할이 뭐였다? 은행채가 특히 많이 찍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은행들이 이걸로 조달해서 내년도에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역으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공사채, 은행채 발행이 많지만 이렇게 은행들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정부의 정책 생산적 금융에서 저리에 대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 기업들이 내년도에 회사채를 많이 찍겠습니까? 그런 포인트에서 최근에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생산적 금융 통해서 지금 조달한 돈을 가지고 은행들도 채권을 사주기 시작했죠. 이 지금 단기적으로 늘어나는 기울기 보시죠. 조달을 해가지고 기업들 여신으로 돌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잉여 자금들을 채권 쪽에서 돌리는 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죠? 외국인들이 지금 국내 주식을 굉장히 많이 매도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지난 10월 달까지 만기 돌아온 잔고 기준으로 마이너스였던 외국인들이 최근에 어떻죠? 11월 달 이후에 이게 지금 2주치가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제가 2주치 업데이트인 거를 말로 숫자를 드리면 25조 원이 넘을 정도로 국내 채권을 강하게 사고 있습니다. 주식 10몇 조 팔았다고 하는데 그 곱절이 넘는 외국인 채권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게 내년도 4월에 편입 예정인 WGBI의 본격적인 유입이다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내년 1분기부터는 패시브죠. 수동적인 자금까지 들어오면 환율도 안정될 겁니다. 왜? 지금 최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액티브 쪽이라서 이게 본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환해지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근데 내년 초에 들어올 외국인들은 전체 우리나라 시장을 복제하고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해지 비율도 20% 이내로 굉장히 낮을 거고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좀 안정화되는데 되게 일조할 수 있겠다. 그리고 채권 시장에 이런 없던 돈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들어온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리는 결론은 뭐냐? 지금 현재는 통화정책 기대가 실망적으로 금리 인하가 없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생산적 금융 쪽에서 오히려 공급, 지금 은행채라든지 공사채 발행이 늘어서 공급이 많아서 그 부담까지 지금 녹아 들어온 상태에서 채권 금리가 3년이 3%, 10년이 3.4까지 올라온 건데 내년 연초만 돼도 지금 글로벌 그 채권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외국인 수요가 들어오는 힘이 있고요. 들어오는 힘이 있고 국내 또 증권사들이나 이런 데 최근에 IMA라든지 발행어음 같은 거 인허가를 받으면서 크레딧 채권을 사줄 수 있는 힘도 같이 들어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국내 채권 시장의 금리 쪽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제가 우려했던 악재들이 다 더해져서 게륵게륵했던 시장이 게륵보다 더 못한 사정까지 몰려갔던 상황인데 저는 지금은 오히려 이거를 잘 자양분 삼아서 잘 투자한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흔히 얘기하는 깔고 가는 자산 측면에서 국내 채권도 매력도가 좀 높아진 상황이다. 무형 수익률 3%대 수익이면 올해 상반기에 너무 금리가 급하게 빠지면서 오히려 그 기회가 빨리 소멸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컸는데 지금은 그런 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도 다시 그동안 22년, 23년 고금리 때 채권들 많이 사주셨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에 들어온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올해 한 해 여러 가격 지표들의 변동성이 너무 컸는데요. 내년에도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부과해놓은 관세 부과의 위헌성 여부, 연준 의장의 교체, 미국의 중간 선거,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요. 그런 이벤트들을 소화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높겠지만 저희 메리츠증권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잘 접하고 가신다고 하면 내년 한 해에도 이 험난한 경랑 속에서도 투자는 계속 돼야죠. 그런 쪽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 메리츠 많이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